그러면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건 좀 뭔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 뭐 듣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라디오 방송처럼 이렇게 듣기만 하면 공부가 되는. 네, 안녕하세요. 송정길입니다. 오늘부터 좀 새로운 컨텐츠를 제가 좀 만들었어요. 이 책 뭔지 아시죠? 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거든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인데 이제 그냥 부자 아빠로 바뀌었네요. 가난한 아빠는 좀 작아졌고 부자 아빠는 좀 커졌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20주년 기념판인데 껍데기를 벗기면 네, 이제 기요사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기요사키 님이 지금 70대 정도 되셨을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시죠. 이 책을 썼을 때가 뭐 이미 한 50대 됐어요. 네, 50대에 쓴 책이에요, 이미. 제가 이렇게 떠먹여주는 동공부 뭐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저는 사실 이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 공부 처음 할 때 이 책을 많이 추천을 해주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이 책을 좀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안 읽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책을 다 읽으면 내가 5만 원을 줄게 제가 그렇게 꼬셨어요. 네, 꼬셨더니 이제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좀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작년 이맘때였거든요. 1년 전이었는데 1년 동안 이 책을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그러고는 나 그냥 5만 원 안 받을래 하면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 와이프가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도 이대 나온 여자고 나름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는데 그럼 우리 와이프가 이럴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책 읽기가 힘들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는 건 좀 뭔가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 뭐 듣는 건 할 수 있으니까 약간 라디오 방송처럼 이렇게 듣기만 하면 공부가 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냥 하면 참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좀 선언하기를 하고 꾸준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리치데드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저는 이거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이번에 또 읽으면 4번째인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제 주석을 많이 붙일 거예요. 이게 책 컨텐츠만 그 텍스트만 이렇게 읽으면 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평을 하고 읽고 평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 리치데드 이게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다 읽진 않을 텐데 중요한 부분만 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게 워낙에 그 알찬 책이라 가지고 제 생각에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컨텐츠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보셨더라도 공부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네, 3번 읽으셨더라도 저도 이게 4번째 읽거든요. 네, 많이 읽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경제 공부 좀 안 된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제 영상 링크 보내주시면 네, 그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쉽게 촬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 읽기 좀 싫어하는 우리 와이프도 뭐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 네, 저희 아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가급적이면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20주년 기념판이거든요. 네, 여기 앞부분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얘기가 좀 나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비출판이에요. 자비출판.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다 거절이 되고 자비출판, 그러니까 기요사키 본인 돈으로 출판을 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엄청난 초대형 베스트셀러인데 당시에는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당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파격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자비출판으로 이렇게 성공을 엄청나게 했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책 중에 그 뭐 부의 추월차선 뭐 이런 책 아시죠? 네, MJ 드마콘가? 네, 그분이 지은 책도 자비출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해리포터 책 있잖아요. 롤랑이 지은 해리포터도 자비출판까지는 아닌데 한 40군데인가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뭐 출판을 생각하고 있으면 뭐 원고 투고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거절을 당할 텐데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출판사가 좋아하는 책이 있고 세상에 잘 팔리는 책이 있는데 꼭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출간 투고를 했을 때 거절당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책도 자비출판으로 이렇게 성공한 거니까. 처음에 보면은 부자 아버지의 교훈들에 대해서 나와요. 첫 번째,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이건 뭐 그냥 그렇다 치고, 두 번째 교훈이 좀 충격적입니다.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저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축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축이 중요한 건 맞지만 저축만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투자나 뭐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축만 하면 왜 안 되냐면 이게 사실 양적 완화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서 돈을 막 찍어냈다는 뜻이죠. 돈을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어요. 여기 보면은 돈 찍어낸 게 이게 좀 나오거든요. 좀 보이시죠? 그래프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그 리만 사태 때 이후로 이렇게 3번의 급상승이 있었죠. 네, 보이시죠? 3번 쭉쭉쭉 올라가는 거. 이 3번의 급상승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세상에 풀린 돈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조 달러라고 치죠. 이럴 때 저축된 돈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찍어내가지고 만약에 1경 달러로 10배가 됐다고 치죠. 찍어낸 돈이 10배가 되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저축액이 실질적인 돈 가치는 1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축만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20년 전의 책이거든요. 네, 지금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너무 센세이셔널하잖아요. 너무 파격적이래가지고 출판사에서 다 거절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훈도 정말 충격적인데, 세 번째 부자아빠 교훈이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네, 우리나라만 해도 집 한 채만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자산에서 집 한 채가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너무 충격적이죠. 나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집 한 채는 자산이 아니다고 하니까 그럼 재산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좀 충격적이었죠. 사람들은 이때만 해도 이걸 믿지 않았거든요.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이걸 믿지 않았는데,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일단 서브프라임 모기지 하면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쵸? 서브프라임 모기지. 일단 이게 뭔지 또 좀 알려드릴게요. 네, 많이 들어는 보셨을 텐데 솔직히 정확하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서 이게 등급이에요. 등급. 채권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주택담보대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인데 프라임 등급은 등급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에 뭐 5억 정도 대출을 받았으면 그거는 좀 신용이 괜찮잖아요.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게 좀 등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등급이 높다. 그럼 서브프라임이면 등급이 낮은 거예요. 서브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임 아래 등급. 그러니까 등급이 낮은 주택담보대출의 상품들이에요. 그거를 당시에 그러니까 계속 부채가 올라가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준 거예요. 심지어 듣기로는 강아지 있잖아요. 개의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나왔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없는데 당시만 해도 미국은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투명하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개 이름으로도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이다 그러면 12억까지 대출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LTV라고 하거든요. 주택담보를 해서 10억짜리를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상태였대요. 이게 2007년, 2008년 막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도 안 되게 버블이 낀 거죠. 집값에 말하자면 주택 가격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실거주 집이다. 그럼 실거주 집은 사실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부자 아버지의 교훈 3.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 아버지의 교훈 4.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이것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사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법인세가 저렴해서 그래요. 법인세가 순위 2억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요. 이 기요사키 책이 미국 책이잖아요. 미국 사람인 기요사키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실정에 맞는 거니까 이거를 해석해서 우리나라에 맞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순이익 2억 미만은 10%만 냅니다. 순이익의 10%. 2억 초과되면은 한 20%, 초과된 거에 20% 정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순이익이 2억 미만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제 방송 듣는 분은 대부분 순이익 2억 미만이실 테니까 넘는 분이 제 방송 보시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10% 이거 되게 저렴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인이시라면 만약에 소득이 꽤 된다, 뭐 소득이 1억 정도 된다 하면은 한 최고 구간은 한 4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대략 한 세금을 40% 정도 내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보통 법인을 만듭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뭐 저도 그렇고요. 전 부자까지는 아니지 모르겠지만 네, 법인세를 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순이익의 10%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사실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는 건 제 기준으로는 그건 매출이에요. 매출액이죠. 내가 돈을 만약에 뭐 40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400만 원이 다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교통비도 써야 되고 식비도 써야 되고 주거비도 써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쓰고 나면 남는 거는 정말 조금밖에 없는데 우리의 과세는 월급을 기준으로 받는다는 거죠.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은 사실 그래서 세금을 되게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분들은 일단 매출이 있을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월세도 내야 될 거고 밥 먹는 것도 내야 되고 뭐 교통비도 내고 뭐 차 뭐 리스비, 렌트비, 감가상각비 이런 걸 다 제하고 나면 마지막에 순이익이 남겠죠. 그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나요? 네, 불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낸다. 그게 거기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법인세는 순이익에 대해서 10%만 내면 되니까 사실상 세금 부담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사실 이게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기준은 매출인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손해 보는 거죠, 사실. 네, 억울하신 분은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더 계속 이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리치데드 대학원으로의 초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자기 책 광고입니다. 좀 전반적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줄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부자 아빠가 있고 가난한 아빠가 있어요. 아빠가 둘이에요. 아빠가 둘이다. 엄마가 둘이고 뭐 아빠가 둘이고 뭐 이런 뭐 패륜 뭐 약간 좀 막장 드라마 약간 요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있는데 가난한 아빠는 기요사키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부자 아빠는 그 기요사키 친구죠.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는데 마이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초반에는 이게 기요사키랑 마이크가 꼬맹이 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얘네 둘이 이게 꼬맹이 때 이 마이크의 아버지 이분이 부자 아빠인데 이분에게 수업을 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스토리텔링 방식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하지 않아요. 네, 재밌게 읽을 수 있거든요. 제 와이프가 딱 거기까지 읽었더라고요. 하여튼 여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으니까 초보분들도 읽으실 수 있어요. 물론 책 읽기 힘드신 분은 그냥 제 방송 그냥 보세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 이 책 많이 팔린다고 저한테 뭐 100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책 광고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책 안 사셔도 돼요. 근데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배경은 하와이예요. 하와이 배경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그러니까 1960년 정도 될까요? 1960년대 하와이가 배경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요사키하고 마이크가 사는 동네가 하와이에서도 부촌이었나 봐요. 좀 부자 동네였던 거죠. 근데 다른 집은 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기요사키의 집과 마이크의 집은 너무
싼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기요사키랑 마이크만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구나.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파티하거나 막 하면 얘네들만 막 초대를 못 받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꼬맹이 때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초반에 펼쳐집니다. 근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가난한 아빠죠. 하지만 무능한 아빠는 아니에요. 정말 다릅니다. 되게 엘리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추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지만 제 방송은 사실 좀 이렇게 공부가 좀 된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예능기가 전혀 없잖아요. 제가 뭐 재밌게 하는 방송도 아닌데 제 방송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좀 돈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듣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력이 높고 책을 잘 보시고 공부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잘한다, 책을 잘 읽는다, 이게 부자하고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첫 번째 떠먹여주는 돈 공부 책으로 골랐거든요. 이분은 미국에서도 교수예요, 교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여를 매우 높게 받는 교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돈 잘 버는 교수님이신데도 결국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사셨다는 거죠. 네,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공부 잘하거나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뭐 슈퍼마켓 사장님? 슈퍼마켓 사장님 같은 그냥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아저씨인 거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동네 아저씨, 사장님,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마이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자가 아니었겠죠. 근데 점점 샵들을 많이 늘려갔어요. 사업에 재능이 좀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에가 중요하잖아요. 이 부자 아빠인 마이크의 아버지는 하와이에서 최고 갑부가 되십니다. 마이크의 아버지는 하와이 최고 갑부가 돼요. 그럼 마이크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마이크겠죠. 마이크는 나중에 마이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제국을 더 크게 성장시킵니다. 네, 물려받아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나중에 갑부가 돼요. 네, 되게 고무적이죠. 그리고 기요사키의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청구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신용카드 청구서, 대출 뭐 상환 뭐 이런 거 막 청구서들 날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절절매다가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가셨다고 합니다. 좀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기요사키는 중요한 건 기요사키잖아요. 그쵸? 이렇게 큰 기요사키가 어떻게 됐나? 기요사키의 재산은 알려진 것만 1조 원이 넘습니다. 1조.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알려진 것만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빠에게 부자 수업을 받았던 게 한 10대 정도거든요. 한 10살 안팎? 한 9살 정도부터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8살, 9살. 그러니까 뭐 그때로부터 한 60년이 지났으니까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동안 끊임없이 계속 재산을 쌓아와서 지금은 1조 원 이상의 엄청난 부를 일구게 됐죠. 그러니까 부자 아빠가 시키는 대로, 기요사키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30년, 40년이 흘러가면 1조 원 이상의 재산을 일굴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떠먹여주는 돈 공부를 저에게 배우고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실행을 하게 된다면 시키는 대로 그러면 이렇게 큰 부를 쌓을 수 있을 테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네, 한번 계속 좀 보시죠. 22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건 가난한 아빠가 한 얘기겠죠. 가난한 아빠인 기요사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뭔가 잘 안 와닿죠.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배우신 분이니까. 그리고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이게 명언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근원이 아니라 돈이 부족한 게 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돈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죠.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행복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팩트라고 생각해요. 돈이 부족한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일 뿐이에요. 그분은 돈이 많아도 행복할 거고 돈이 없어도 행복할 거예요. 돈이 자기의 삶에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런 분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고, 돈이 부족하면 부부싸움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집이 가난했으면 부모님이 아마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저희 부모님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는 다 가난해서 기인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그러니까 행복을 말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사치라고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일단 행복하려면 돈이 일정 수준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넘어서서 계속 돈 하면 살면은 행복하지 못한 건 맞거든요. 하지만 일단 어느 수준 이상은 돈은 좀 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요사키가 초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 아빠하고 가난한 아빠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아빠가 말하는 거랑 부자 아빠가 말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늘 고민을 하는 거죠.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 이걸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요사키의 친아버지가 가난하지만 똑똑하진 않은, 그냥 가난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좀 게으르고 이런 분이었으면 기요사키가 아예 고민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 다 성실하고 너무 두 분 다 좋은 분이었던 거죠. 두 분 다 좋은 분이고 열심히 사는데 한 분은 부자가 됐고 한 분은 부자가 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기요사키의 어린 시절에는 두 분 다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는 부자 아빠는 진짜 완전 부자가 됐고, 가난한 아빠는 그 모양 그대로 평생을 사셨지만, 기요사키가 어렸을 때는 두 분의 재산이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기요사키 아버지가 조금 더 부가 많을 수도 있어요. 급여를 많이 받았으니까. 하지만 기요사키는 그런 당시에 고민을 했던 거죠.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차이가 별로 없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맞는 말을 하고 있을까? 이걸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요사키가 그래도 자기네 집이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의 아버지에게, 교수이신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빠, 제게 부자가 되는 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짜 되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너무 진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못하고 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생각해서 뭔가를 생산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비에 익숙해진 거예요. 컨텐츠도 그냥 그저 소비할 뿐인 거죠.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이런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했잖아요. 계속 보면 바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니까 바보 상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재밌는 게 사실 너무 많아졌죠. 네, 저는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기요사키는 이런 생각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했다는 거죠. 이때가 한 8살, 9살 됐을 거예요. 아빠, 제게 부자가 되는 법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법을 아버지께 물어본 거죠. 이게 되게 기특한 일인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니? 여기까지 되게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라고 기요사키가 얘기를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끼리 파티가 있는데 자기는 초대를 못 받은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초대를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정말 그랬어? 하면서 좀 놀란 거예요. 네, 그랬어요 하고 기요사키가 대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기요사키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슬펐겠죠. 네, 아들이
파티에 가난하다는 이유로 초대를 받지 못했다. 네, 아빠로서 이거보다 슬픈 일이 별로 없지 않을까요? 네, 저도 제 아들이 우리 집 가난해서 나 친구 생일 파티 초대 못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를 좀 되게 많이 탓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요사키 아버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기요사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워요.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긴 잘 모르니까 글쎄 네가 잘 생각해 보려구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제가 수많은 컨설팅과 상담을 하는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들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어, 영어, 수학, 학과 공부는 사실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 수학학원 원장이거든요. 네, 수학학원을 하고 있는 원장임에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중요하다. 근데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려면 부모님이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드리거든요. 듣고 좀 찔리시는 분도 있고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자본주의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자녀분들이 자본주의에 공부가 된다? 이거는 좀 환타지인 것 같아요. 네,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기요사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이크의 아버지를 이야기해서 마이크의 아버지는 그래도 부자가 되는 법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분에게 물어보면 어떻겠니? 하고 기요사키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9살이었다고 하네요. 마이크랑 기요사키랑 둘이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돈 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작당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얘네가 9살이면, 만 나이로 9살이니까, 우리 나이로 10살에서 11살 정도 되는 나이거든요. 네, 제 큰아들 나이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제 좀 여러모로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집을 돌아다니면서 치약, 다 쓴 치약 있잖아요. 치약 튜브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모아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궁금하죠? 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치약 튜브를 여기저기 가갖고 동네에 있는 튜브란 튜브는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이제 모았어요. 치약 다 쓴 튜브를 다 모아가지고 틀을 만들어가지고 센 냄비에다가 그 치약 튜브를 끓입니다. 그리고 납으로 된 니켈, 그러니까 5센트짜리 동전이거든요. 네, 그때 5센트는 뭐 지금의 한 1, 2달러 됐을까요? 그 5센트짜리 동전으로 니켈을, 그러니까 돈을 만든 거예요. 돈을 만드는 법을 자기들이 연구를 한 거죠. 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4학년의 나이에 돈 만드는 연구를 해서 지들끼리 돈을 만든 거예요. 재료비를 충당할 수도 없으니까 집집마다 이제 치약 다 쓴 튜브, 그땐 납으로 만들었나 봐요. 네, 납이 되게 몸에 해로운데 치약에 쓰다니. 옛날엔 뭐 잘 몰랐을 테니까. 그래서 납을 다 쓴 치약 튜브를 모아가지고 그걸 막 녹여가지고 센 냄비에 끓여가지고 니켈을 만들어낸 거죠. 저는 이거 보고 난 놈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나이에 이 정도의 작당을 해내는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60년이 지나서 이렇게 막 1조 이상의 자산을 이룬 거죠, 사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창의성.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그 욕구로 이런 것들을 해낸 거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부잣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과연 그 돈 만들어낼 생각을 했을까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돈을 만들어낼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집이 가난해서 결핍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핍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 들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전을 만들어내고 됐어 이제 우린 부자야 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야.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범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위패 만드는 게 불법이잖아요. 큰 죄죠 사실. 니네가 이렇게 돈을 찍어내는 건 불법이다. 이거는 감옥 가는 일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이때 마이크하고 기요사키가 정말 큰 충격을 받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둘이서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돈을 만들어내자 이렇게 청혼의 꿈을 안고 동네에 그 치약 다 쓴 치약은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동전을 만들어내고 됐어 이제 우린 부자야 하고 흥분하고 있는데 니네 그러다 감옥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부자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나에게 묻지 말고 마이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부자 아빠에게 부자 수업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본인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요사키가 부자 되는 법을 아빠한테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우리 부자 수업 좀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부자 수업을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정말 가난한 지역에서 마이크가 살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부자 수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아침 8시에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근데 계속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제 걔네들은 8시부터 이제 두 꼬맹이가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제 부자 수업을 받아야겠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의 아버지는 꼬맹이들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시간 넘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꼬맹이들은 조금씩 지쳐가는 거죠. 이제 부자 공부해야지 라고 이제 막 되게 두근대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자기들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되게 좀 답답한 거죠. 근데 아빠는 뭐 이제 바쁘니까 계속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아버지가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아빠에게 제안을 했을 때 아빠가 우리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안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아직 그 제안이 뭔지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이크의 아버지가 일들을 좀 마치고 이제 꼬맹이들을 보러 왔습니다. 준비됐니 꼬마들? 하고 이제 마이크의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이크의 아버지가 체구도 180 정도 되고 180 이상이에요. 네, 저보다 크겠죠. 몸무게도 90kg이 넘는데요. 네, 제가 181에 한 73kg, 4kg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랑 키랑 비슷한데 몸무게는 한 90kg 정도 되는 거죠. 네, 엄청나게 떡대가 좀 있으신 그런 분이겠죠. 기요사키 아버지는 키는 더 컸지만 좀 이렇게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나 봐요. 그리고 마이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이크가 그러던데 돈 버는 법을 배우고 싶다며? 이렇게 이제 흥미롭다는 듯이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겠다. 너희들은 가르치긴 하겠는데 교실 수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르칠 거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일하면 나도 너희들을 가르치겠다. 하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요사키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마이크의 아버지가 안 돼. 내 제안을 받아들일지 먼저 결정을 해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빨리 결정부터 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요사키랑 마이크가 둘 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자기의 샵에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것도 시급이 1시간에 10센트예요. 1시간에 10센트. 이때 아무리 그래도 한 25센트에서 30센트 정도는 주는 게 정상적인 급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일하겠냐?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꼬맹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꼬맹이한테 너 아빠가 1시간에 1,000원 줄게 일할래?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소프트볼 게임 하는 날인데요. 라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뭐 기요사키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로 이제 간 거죠. 일자리로 가서 정말 완전 빡세게 노가다를 합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3시간 동안 일을 했대요. 3시간 동안 일을 하면 1시간에 10센트니까 한 30센트 받은 거죠. 그때 만화책 한 권이 한 10센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 한 3,000원 정도 하니까 네, 시급 한 3,000원 정도 받고 일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만화책 한 권을 사갖고 들어왔다고 해요. 그렇게 몇 주를 계속 이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크한테 이제 푸념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둘 거야. 이거 정말 박봉에 너무 시달리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기 싫다 하고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마이크가 여기 대응이 되게 웃긴데 막 웃어요. 그렇게 나 그만둘 거야 하고 기요사키가 말하니까 마이크가 막 웃습니다. 왜 웃어? 라고 말하니까 자기 아빠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만둔다고 말을 하면 그때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와, 좀 사악하죠? 그러니까 뭐 범인은 아닌 걸 아시겠죠? 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면 그때 데리고 오렴 마이크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지쳐서 이렇게 나오길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고 이제 기요사키가 더 열받아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가 그런 셈이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가 그러면서 우리 아빠는 좀 다른 사람이야. 너희 아빠랑은 좀 가르치는 방식이 달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실에서 배우는 방식과는 다르다고. 우리 아빠는 말씀은 별로 없는 편이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일단 기다려봐라. 아빠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요사키가 뭐 내가 지금까지 그럼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거야? 하고 좀 붕괴하죠.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싼 급여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동의 노동력 착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아동학대 막 이런 걸로. 노동력 착취. 이게 되게 심각하잖아요. 뭐 중국에서도 위구르 쪽인가? 네, 거기에서 아동 노동력 착취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권 문제가 되게 심각하죠. 네, 아동 노동력 착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요사키 아빠가 이거는 아동의 미성년자 노동법을 위반이다 하면서 막 분개하는 거죠. 이 정도면 30센트는 줘야 되는데 10센트밖에 안 주고 내 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다니 내가 뭐 신고를 하던가 해야겠어. 뭐 이렇게 배운 분이니까 네, 이렇게 나오신 거죠. 그렇게 막 분노를 막 하고 있다가 일단은 좀 기다렸다가 8시에 또 토요일 아침 8시에 마이크하고 기요사키는 또 마이크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45분이 흘러가고 이제 열불이 나기 시작했다. 또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여자분은 그러니까 두 여자분과 아버지가 마이크의 아버지가 만나고 있었는데 근데 계속 또 손님들 상대만 하고 기요사키는 앉혀만 두고 상대를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5분이 더 흘러서 1시간을 딱 채워서 9시가 되자 이제 그때야 이제 마이크의 아버지가 기요사키를 보러 오신 거예요. 너 보수를 올려주지 않으면 일을 그만둘 거라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이제 기요사키는 체구 큰 아저씨가 이제 뭐 너 돈 안 올려주면 그만둔다며 이렇게 얘기하니까 쫄아가지고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시니까요 하면서 거의 울 것 같은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린애가 초등학교 4학년이 체구 큰 아저씨에게 이렇게 자기 할 말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진짜 열심히 일했단 말이에요. 야구놀이도 안 하고 정말 3시간씩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아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가게에서 일을 하면 돈 버는 법을 알려주마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돈 버는 법을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이죠. 아저씨는 사기꾼이에요.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막 하고 이제 막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아저씨가 그걸 멀거니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구나.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직원들 대다수처럼 말하니 말이다.
아저씨가 마이크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말하는 게 우리 직원들이랑 말하는 게 똑같은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인 건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괜찮네.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안 걸렸다는 거죠. 자기 직원들은 몇 년씩 걸리는데 그렇게 한번 투덜대기 위해서 몇 년씩 조용히 급여를 받다가 이제 급여를 올려달라 뭐 이렇게 투덜대는데 너는 한 달 반밖에 안 됐는데 투덜거리는 거 보니까 꼬맹이 치고는 뭐 나쁘진 않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저씨가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를 괴롭히시는 것 뿐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잔인한 일이에요. 정말 잔인한 일이라고요. 하면서 거의 울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자 아버지가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화를 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요사키가 뭘 가르쳐 줬는데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성년 노동법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는 것도 아시죠? 아저씨를 정부에 신고해야겠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아버지가 와, 너 이제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해고했거나 스스로 그만둔 사람하고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하고 약간 좀 조롱을 하는 거죠. 비아냥대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부자 아버지가 내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기요사키가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3주 동안 일했는데 아저씨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셨잖아요. 이게 사실 기요사키가 기대한 거죠. 자기가 이제 3시간을 열심히 일하면 부자 아버지가 아씨 열심히 일했네 일로 와봐 아저씨가 이제 가르쳐 줄게 하면서 부자가 되려면 말이야 하고 이렇게 막 과외하듯이 이렇게 가르쳐 줄 줄 알았던 거죠. 교실에서의 수업처럼. 근데 사실 기요사키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내가 가르치는 방식은 교실에서 배우는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사실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이크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로 설명하거나 강의를 해야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하고 기요사키가 말하니까 그거는 학교에서나 쓰는 방식이지 삶이 가르치는 방식은 그것과는 달라. 우리 삶이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지. 대개의 경우 삶은 얘기해주지 않는다. 그냥 우리를 멋대로 내두른다. 그렇게 내두를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 차려. 내게 가르칠 게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기요사키가 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삶의 교훈을 배우면 더 잘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삶을 내둘리게 될 뿐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다 읽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좀 이렇게 기요사키로서는 지금 뭐 이게 어리둥절한 거예요, 사실. 박봉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와서 더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결론이 이렇게 돼요. 지금은 시간당 10센트씩 받고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부터 돈이 너를 위하게 일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네가 진짜 배우고 싶다면 내가 가르쳐 주고 싶겠다. 배우겠니?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안 배우고 싶어 하겠어요? 라고 기요사키가 이야기를 한 거죠. 당연히 배우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됐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이제까지는 10센트 받고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배울 준비가 됐니? 네, 배울 준비가 됐어요. 하고 이제 기대에 가득 차 있는데 마이크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무보수를 일하도록 하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센트만 받고 일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투정을 부르고 그만둘 거야 하고 만났더니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진짜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하더니 이제부터는 무보수로 일하도록 하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요사키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지? 뭐라고요?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마이크한테도 이미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벙쪄 있으니까 기요사키가 이제 얼른 일터로 돌아가서 일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자 수업이 계속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한 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뭐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불평이 이제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겠죠. 네. 그런 뒷부분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읽은 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가 가장 좀 흥미로웠거든요. 일단 스토리텔링이기도 하고 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죠.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제 부자에게 배워야겠죠. 그러면 부자에게 강의를 듣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제일 공부가 안 되는 게 사실 강의를 듣기만 하는 거, 그게 좀 제일 공부가 좀 덜 되죠. 오히려 강의를 하면 저처럼 강의를 하면 공부가 더 많이 될 텐데, 그리고 공부가 제일 많이 되는 거는 경험으로 겪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요사키 아버지가 쓴 게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말로 암만 알려줘봤자 얘가 배울 수가 없으니까 급여를 10센트만 주고 심지어 무보수로 일하게 하고 이러면서 직접 경험으로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드 트레이닝을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라디오 방송처럼 이렇게 그냥 점심시간이나 출퇴근길에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계속 할 테니까 이 정도 진도 나가면, 제 목표는 7월달 안에 일단 이 책을 다 독파하는 건데 그러려면 좀 최대한 자주 방송을 해야겠죠. 그러면 한 달에 이거 부자아빠 가난아빠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좀 한 달 정도 걸리는 거고, 다른 책들은 이렇게까지 할 얘기가 많지는 않으니까 한 일주일에 한 권에서 2주일에 한 권 정도씩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속 컨텐츠를 쌓아 나가면 올해 최소한 10권 이상의 책은 제가 방송에서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여러분 책 10권 이상 보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 구독자분들은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라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1년에 책 10권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책 읽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책을 읽었어도 복습하는 건 또 귀찮고 힘드니까,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꾸준히 챙겨 듣기만 해도 공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히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떠먹여 드릴 테니까 입만 벌리시고 귀만 열어 두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